내년에 기초수급자 조건, 혜택이 크게 바뀐다고 합니다. 특히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지난 7월 25일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했습니다. 1인 가구 239만원, 2인 가구 393만원, 3인 가구 502만원, 4인 가구 609만원으로 결정되는데요. 올해와 비교했을 때 1인 가구는 7.34%, 4인 가구는 6.42% 오른 금액입니다. 화면을 보면 쉽게 아실 텐데요. 4인 가구 기준 조사한 그래프입니다. 한눈에 증가율의 큰 변화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를 두고 정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다고 발표했고, 이에 저소득층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부분이 크게 바뀌는데요. 바로 내년에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가 되는 기준과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는 각각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복지TV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입니다. 내년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은 올해와 동일해서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2%, 40%, 48%, 50%인데요.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금액의 이 비율을 곱해보면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표에서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는 76만원, 의료급여는 95만원, 주거급여는 114만원, 교육급여는 119만원입니다. 만약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 이보다 많다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자신의 소득 인정액보다 적다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1인 가구인데 소득 인정액이 80만원이라면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4인 가구인데 소득 인정액이 250만원이라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고요.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서 이 기준들도 올해보다 조금씩 오른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급자 숫자가 더 많아져요. 이제 각각의 급여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급여입니다. 그런데 누구나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는 건 아니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만큼을 줍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이 76만 5,444원인데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0만원이라면 76만 5,444원 빼기 20만원에서 생계급여로 56만 5,44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가구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면 생계급여로 76만 5,444원을 받는데요. 이 금액이 내년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표에 있는 금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이 이제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건데요. 그래서 2인 가구는 125만원, 3인 가구는 160만원, 4인 가구는 19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생계급여가 가장 많이 달라지는 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지금은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수급자에서 탈락하고 있지만, 이것이 완화돼 부양의무자 탈락 기준이 연소득 1억 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바뀌는데요. 또 지금은 근로소득 공제를 할 때 7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을 공제한 후 30% 추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연령 기준이 완화돼 75세가 65세로 바뀝니다. 정부가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이렇게 바꾼 것인데요. 그래서 65세 이상이라면 한 달에 20만원까지 벌어도 생계급여에 전혀 지장이 없고, 그 이상 벌면 차액의 70%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을 경우 129만원까지 벌어도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고요. 자동차 기준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재산은 소득 환산율 100%로 했습니다. 500만원짜리 자동차가 있다면 월소득도 500만원이라고 보는 건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자동차가 있다면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기준이 바뀌어
자동차 재산을 예외적으로 일반 재산 환산율인 4.17%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수급자 되기 쉽게 바뀐 부분입니다. 지금까지의 기준은 1600cc 미만 승용 자동차 중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완화돼 내년부터는 2000cc 미만의 승용 자동차 중 차량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1999cc 450만 원의 소나타가 있다면 예전에는 월 소득의 450만 원이 100% 환산되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으로는 차량가액 450만 원의 4.17%인 19만 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만 만족한다면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형차를 가진 분들도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고 제도가 개선되면 내년에 7만 1000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시고 가족이나 가까운 주변 분들이 해당된다면 꼭 알려주셔서 혜택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인에게는 임차비를 지원해주고 집주인에게는 집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는 매달 현금으로 임차급여를 지원해주고 집주인에게는 집수리가 진행됐을 때 주택수선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임차인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표에서 볼 수 있는 기준임대료 금액을 상한액으로 그 안에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기준임대료가 높을수록 혜택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2025년도 기준임대료가 올해보다 11,000원부터 24,000원까지 인상됩니다. 그래서 같은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서울에 살면 최대 35만 2천원을 받을 수 있고 경기 인천에 살면 28만 1,000원, 광역시 세종시 또는 수도권이 아닌 특례시에 살면 22만 8천원, 그 외 지역에 살면 19만 1,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가구에게 지원해주는 주택 수선 비용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주택 수선 비용은 최근 4년간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인상합니다. 그래서 도배장판 교체와 같은 경보수는 3년 주기로 최대 590만원, 창호단 열난방 공사와 같은 중보수는 5년 주기로 1,050만원, 지붕욕실 주방 등의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60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원해주는 급여인데요. 내년 교육급여는 올해 대비 약 5% 인상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해줍니다. 그 금액으로는 1년간 초등학생에게는 48만 7천원, 중학생에게 67만 9천원, 고등학생에게는 76만 8천원을 지원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큰 변화를 주다 보니 교육급여는 2024년보다 적게 인상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의료급여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생계급여와 함께 큰 변화를 가지는 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처럼 금액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병원 진찰이나 치료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수급자는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수급자는 매년 혜택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정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본인 부담금이 대부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2007년부터 일종 수급자의 본인 부담을 도입하며 정액으로 정한 이후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일종 외래 진료비는 1,000원에서 2,000원까지만 냈습니다. 약국은 500원만 냈고요. 지난 17년 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현재 수급자라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의료급여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고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진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수급자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급여일수 상한제, 연장 승인 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어서 효과성이 너무 낮다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물가와 진료비가 오른 것을 생각하면 수급자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냈던 실질적인 본인 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글쎄요. 전 하락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은 각자의 생각에 맡기고 넘어갑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수급자분들의 비용의식이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수급자 1인당 진료비는 건강보험 대비 3.3배, 외래, 일수는 건강보험 대비 1.8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정액제 의료급여를 정률제 의료급여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 외래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의원은 4%, 병원 종합병원은 6%, 상급 종합병원은 8%이고요. 2종 외래 의료는 4%, 약국은 1종, 2종 모두 2%이고요. 이렇게 되면 진료비가 많이 나올수록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는데요. 정부는 이렇게 정률제를 도입하면 본인 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합리적으로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25,000원 이하 구간은 지금처럼 정액제를 유지하고 약국은 5,000원으로 부담금액 상한 금액을 정해서 의료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지금 한 달에 6,000원씩 나오는 건강생활유지비도 12,000원으로 2배로 올렸다고 강조합니다. 2배라고 해도 적은 금액이라 2배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네요.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자가 외래 진료를 할 때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가상의 계좌에 돈을 넣어주는 형식으로 줍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나오면 이것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을 적게 이용하면 이것도 다 못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잔액이 남는데요. 이때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건강생활유지비를 올리면 수급자분들의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고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져서 이전보다 건강관리에 더 힘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 부담 차등제를 도입을 추진합니다. 차등이라는 말 때문에 예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외래 진료를 연간 365번 초과해서 받았을 경우 본인 부담을 높인다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이전처럼 병원에 다니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다만 아동이나 임산부 그리고 중증질환자, 희귀중 증난치 질환자와 같은 산정 특례자 등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연간 외래 입원 투약 일수를 단순 합산하고 있어서 과다 의료이용 유형 행태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외래 입원 투약 일수를 분리하여 특성에 맞게 급여 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여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하였다라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 모두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 영상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께도 공유해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버는 복지TV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복지TV였습니다.